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펼쳐보시죠. 폭행 빼고 다. 누가 이렇게 폭행 빼고 다 당했을까요? 바로 IAEA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2박 3일 방한 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부터 힘들었죠. 지금 이 사진의 이 모습 바로 김포공항에 입국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만났고 민주당에서는 면전에서 비난했고요. 지지자들도 여러 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과격한 시위를 공항, 호텔,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돈을 받았느냐 온갖 얘기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일정 마치고 어제 민주당 만나고 이제 뉴질랜드로 떠났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죠. 동아일보입니다. 황당병무청.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병무청 판정 잘못해서 보충역이 현역으로 복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도 비만 4명 보충역으로 빠져야 하는데 이 4명이 현역으로 입대를 했고 한 명은 심지어 만기 전역했다고 합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별 신검 내용을 토대로 병역을 최종 판정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질병 관련 어떤 서류만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안면인식. 자, 이제 인천공항 입출국할 때 뭐 여권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지문을 찍는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수월해진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안면 인식으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그런 스마트 패스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전용 앱도 출시가 되고요. 오늘부터 사전 등록도 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올 여름 휴가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Some people may never accept this or may always harbor suspicion, skepticism. This is logical, it's human nature. 한국을 찾은 외교사절에 대한 우레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후쿠시마 선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는 것입니까? 자, 조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정말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 IAEA 보고서 취지 설명차 방한했지만 이동 경로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따라다니면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오늘 조간신문들도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일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사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시위대가 그로시가 나갈 때 귀빈실 문 앞을 지키고 그로시 고! 집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100만 유로 받았냐라고 외쳐대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렸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 IAEA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의원 11명, 안민석 의원, 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그런 대응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최병민 의원님 어제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합리적 의혹은 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시위대 물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시위대가 보여준 그 의혹 제기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저는 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판정이 끝났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시위의 행태, 뭐 예를 들어서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실에 뭐 유리창을 두드린다든가 이건 거의 폭력이거든요. 네. 이런 행태가 과연 IAEA는 국제기구의 수장입니다. IAEA 총장 정도 되면 거기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항의의 행태가 과연 국제 수준하고 어느 정도나 거리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낯뜨거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앞으로 뭐 시위를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고 뭐 네. 시위라는 건 뭐 보장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지적을 해야지.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외신들 뭐 이런 사람들 저 보도를 다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 민주당과 면담도 했죠. 한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집중해서 메모도 하고 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일본 정부에 공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런 이야기들이 35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로시 총장의 어떤 태도가 좀 흐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로시 총장 지금 위성곤 위원장 옆에 앉아 있죠.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 열심히 심각한 표정으로 좌우를 둘러보며 메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랬던 그로시 총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답답한 듯한 표정,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고 턱을 괴고 있고, 그리고 등을 기대고 한숨까지 쉬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혹은 이렇게까지 내가 비판받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뭔가가 잘 안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께서는 저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로시 총장이 완전히 그러기가 되어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품격이 있었는지 그 2박 3일은 정말 암담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이제 국제적 분쟁이나 또 외교적 외교 안보적 그런 문제로 가지고 때로는 국민들의 우려를 가지고 뭐 이런 외교 사절이라든지 네. 또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입출국하는 공항,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하는 그런 숙박하는 네, 호텔, 호텔도, 그리고 국회, 뭐 한마디로 2박 3일 동안 끊임없이 저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행패라는 행패는 다 뿌린 거죠. 저게
뭐 하는 말로 뭐 정당한 국민적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항의라고 그러지만은 항의의 모습이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IAEA는 유엔 산하 국제 기구로서 국제 안전 기준에 그런 부합하는 기준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네.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 보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들 전체의 뜻을 모아 저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네. 앞으로 IAEA가 북한의 핵 사찰이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은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다소 거친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거니까 저는 뭐 외국에 뭐 심한 경우는 폭동도 저지르고 뭐 지금 프랑스 파리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보다 더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이분들의 주장을 뭐 이렇게 완전 외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뭐 어쨌든 우리 국내에 와서 그 반대파 또는 반대 정파인 민주당 분들도 만나고 또 반대 시위자 분들에 대해서 직접 저렇게 항의도 받고 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명분은 충분히 그로시 쪽에 그 축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조금 민주당에서 그 그로시를 만날 때는 옆에 계신 우리 강 교수님 같은 그 핵 전문가 또는 뭐 어떤 원자력과 생태에 관련된 전문가 불안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좀 제시를 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의원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전문가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했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내용이 좀 알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양쪽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절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로시 총장은 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얘기를 했을 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담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절벽 서로 벽 보고 얘기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로시 총장이 한숨 짓게 한 민주당의 주장들을 좀 살펴보고 전문가께도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펼쳐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IAEA 보고서는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었다. 사고 원전의 핵 폐기물 수십 년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성능 검사도 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싸구려인 해양에 흘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걸 선택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일본의 음용수로 쓰게 하라. 뭐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IAEA 사실 요게 이제 보고서인데요. 네. 보고서 내용은 사실은 일본 동경전력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버리겠다 그런 것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일본 국민을 설득한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다 그래서 IAEA에다 의뢰를 한 그렇죠. 겁니다. 이 네. 보고서 내용은 일본 국민들에 대한 안전성이 나타나 있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전혀 고려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잘 알프스 기능이 잘 작동을 해서 이제 삼중 수소만 방류를 했을 때 네. 그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바로 사고 원전 북쪽 3km 지점에 그 해변까지는 일반이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해수욕도 하고 물고기도 먹고 어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받는 방사능 양은 1년에 10,000분의 3 네. 정도 미리시버트인데요.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좀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3만 년을 거기서 살면 네. 우리가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1년 기준치 1미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3만 년을 예, 살았을 3만 때 년을 살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거를 방류를 해도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는 아예 들어있지 뭐 그건 않아요. 아주 국가가 결정하는 전문적인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전문적인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 보고서대로 있고 저는 이제 제일 핵심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1경분의 1 정도 희석돼서 우리나라는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3만이 되던 심지어 알프스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영향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형적인 친일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다.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알프스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거지. 혹시나 만약에 이 주장이 우리나라 어민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일본 어민들을 위한 행위거든요. 네. 만분의 3 밀리시버트, 삼중수소의 경우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3만 년 살아야 뭐 된다 그러고. 우리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네. 사고가 나서 이미 당시에 진짜 폐수가 그렇죠. 무한정으로 당시에. 지금 방류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태평양 근접 그 국가 저변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그래도 최첨단 과학 국가예요. 네. 그럼 미국이 그 3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국민들의 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정말 일본하고 애교나 안보 관계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일본이 마음대로 그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그걸 방치할 미국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아예 이 보고서 같은 경우도 네.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그 해변 그쪽에서 그 물을 갖다가 네.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 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 과학적인 분석을 하게끔 해서 그 내용을 IAEA가 취합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냥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의 일부 국민들, 시민들이 그냥 그 국제적인 그 기구의 사무총장을 그런 식으로 2박 3일 동안 완전 그로시 총장을 갖다 그러기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나 국격 이걸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이상민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오염수 일본이 방류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가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 일본도 하나의 재앙이고 재난이었지 않습니까? 이 재앙과 재난은 세계인들이 다 이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반일 감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면과 고려해가지고 이 IAEA 보고서마저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어느 국가랑 이야기하고 이 IAEA 보고서 믿지 못하는 나라는 예.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죠. 북한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IAEA 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이런 판단을 믿냐 안 믿냐 문제는 지금 그게 이제 맞냐 안 맞냐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뭐 그냥 일부 국민들이 아니라 여론조사만으로도 80%를 산회하는 상당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불안감을 갖는 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은 소모적이고 그건 끝이 없는 저 논란거리만 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을 실제로 실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그런데 그런 하면 점에서는 괜찮죠. 정부 여당의 역할이나 노력이 매우 부족했고 지금 민주당만 저기 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건 그 불안감을 반영해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목소리를 막고 민주당의 입막음한다고 해서 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고 한일 관계를 통해서 이걸 풀어라. 그리고 IAEA는 이 문제를 갖다 더 중하게 여기라. 이러면 문제가 없죠. 아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국민들 불안을 한마디로 증폭시키는 그런 정치 행위 때문에 이런 볼상사놓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여간 뭐 정치인들 그렇게 공방 벌이는 건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역할 바꿔가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탓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걸 불안감이 실존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알겠습니다.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하는 또는 비판하는 그 목소리를 오히려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 측에 요구를 하라는 거죠. 네, 저는 그 이상민 의원의 그 불안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럼 과학적으로 그럼 이 보고서 증명을 했느냐 하면 이 보고서는 알프스가 잘 작동할 때 기준으로 일본인들이 문제 없다, 일본 어민들이 문제 없다는 걸 보고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알프스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또 한 번의 쓰나미가 나타나서 그 일대를 다 휩쓸고 가가지고 그 쌓아놨던 것들이 다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IAEA는 어차피 일본인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IAEA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또 그런 것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또 이런 보고서를 또 냈고요. 네. 또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알프스가 지금처럼 잘 작동을 하면 네. 그 우리나라 어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6천억 년 정도 노출돼야 1mS가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거기는 3만 년인데 우리는 6천억 년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알프스가 작동을 하나도 안 하면 한 10,000배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7천만 년. 7천만 년간 노출되면 1mS. 그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꾸 이제 일본 어민들은 걱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3년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고 일본 시민단체와 또 환경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우리 뭐 민주당에서 가서 뭐 그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절대 우리나라랑 어떤 연관성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 논란이.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일본에 뭘 요구해라, 뭘 해달라 하는 거는 그 국무조정실장이 사실은 브리핑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알프스 뭐 그 필터 그 교체 주기를 좀 뭐 3년마다 해달라는 등 뭐 이런 몇 가지 요구를 네. 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좀 그 모니터링 하는데 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핵폐수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죠. 우선 이게 뭐 처리돼서 나온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성군 TF 단장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알프스가 성능 검증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 지금 가지고 나오셨지만 저거 말고 중간 보고서에 보면 성능 검증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조차 안 읽고 나와서 지금 IAEA 사무총장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민주당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다가 아니고 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불안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0%, 뭐 광우병 때는 90%까지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데 이 불안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변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조장하고 증폭시켜서 다음 총선에 조금 유리한 국면을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로시 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북한의 핵이다. 북한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검증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핵 폐수를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일본 걸 걱정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핀트가 잘못됐다. 강건욱 교수님 어떠세요? 네, 그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제조하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농축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삼중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핵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뭐 일본에 이번에 방류하겠다는 거에 보통 100배에서 한 1000배까지도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북한에는 아마 그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뭐 우리한테 뭐 당연히 알려주지는 않겠죠. 네. 엄청난 양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걸 걱정해야지 지금 일본의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물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대안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어떤 대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지수로 따졌을 때 한 5가지 정도 얘기하던데요. 그 중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 끓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대기적으로 증발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전형적으로 삼중수소는 호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다 삼중수소에 노출되는 건 바다에 버릴 때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원자로에서도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지역 주민들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이 마시게 한 다음에 결국은 다시 또 바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다시 최종적으로 바다로 가는데 그 전에 한번 사람들을 노출시켰다가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버릴 거냐. 그럼 당연히 바로 버리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땅에 묻는 건요? 땅에 묻으면 그거 역시 그 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빠져나가죠. 자연히 예. 바다로 방류된다. 네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끓인다든지 땅에 묻는다든지 육상 저장 이런 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뭐 거네요. 고체화하는 방법도 있다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체화 과연 가능한지, 물을 어떻게 고체화할 수 있는지. 고체화해서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넣으면 일반 수보는 결국은 증발합니다. 우리가 보면 콘크리트화를 한다는 거는 다른 고체들이 있고요. 물은 고체화라는 게 얼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은 다시 다 증발돼서 수증기 형태로 나오고 결국은 사람이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소변으로 해서 바다로 또 갑니다. 사용핵 연료봉 그렇죠. 그거는 고체니까. 깊은 땅 속에 그거는 원래 고체니까 그런 예. 거고요. 그럼 이제 액체 그와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전문적이고 경제성 면에서 물론 모르지만 경제성으로 가장 이게 싼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걸 가장 그래서 저렴하고 택했겠죠. 가장 확실하고 네네, 가장 네. 최종적인 방법이다. 물에 해양 방류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좀 더 비용은 더 들더라도 사실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그거는 수 있는데 결국은 일본 주민들과 일본 환경단체를 설득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영향받지 않는 나라고 결국은 일본 주민, 그러니까 IAEA와 그다음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이 일본 환경단체와 일본 어민들하고 해야 될 그런 설명이고 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수님 하나 잠깐 영향을 일본에는 영향을 받고 뭐 그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네네. 2011년부터 예. 우리나라는 그 사실 1994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 보고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이 안에는 보면 어떤 물고기 이름까지도 다 있습니다. 참조기, 반원일 꼴뚜기, 고등어, 멸치, 황화기, 등가시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다 측정했고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정말 손쓸 겨를 없이 그 오염수가 진짜 바다에 철철 흘러 들어갔어요. 그 1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연근의 해안에 이 우리 선원들이 어선에서 잡히는 이 생선들의 방사능 그런 오염 치수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질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해양 도시부터 인천, 부산 쭉에 전국을 돌면서 그냥 핵 오염수를 그냥 무한정 일본이 그냥 방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괴담이 결국은 우리 수산업자 그리고 그 수산물 그러니까 횟집이든 일식당 이런 모든 생계형 종사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단해 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만큼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 그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우리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 그러면 그건 인체에도 영향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사능 자체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100만 분의 1 이렇게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계에서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일본 오염수가 안전한지 자체 검증을 했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는 일본이 아니라 IAEA 그 보고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 요구할 것도 저 자리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별도로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이제 유국희 단장님을 비롯해서 일본을 다녀왔죠. 그게 네. 바로 가장 최근에 7월 7일 날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라 그래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300페이지에 관한 것을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IAEA보다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 일본이 처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기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나왔죠. 그렇지만은 매일 같이 하는 그 브리핑에서 네. 그 항상 일본 얘기만 하고 있고 일본의 알프스가 어떻게 잘 작동할 것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정부가 마치 일본에 이중대인 것처럼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전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걱정할 거리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작동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데 결국은 잘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는 잘 돼 있고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계속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 일본 안에서 싸워야 될 일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미는 강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강 교수님 말씀이 아주 과학적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핵의학과 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지금 저기 강 교수님 말씀이 예.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런 말씀 왜 그렇게 싸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뭐 이런 결국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입 이 수산물을 갖다가 그냥 무한정 수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불식되고 정치적으로 이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입 수산물을 갖다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문제 얘기할 만해요. 아니, 좋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는데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원자력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보고서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심할 수준까지는 절대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근데 잠깐 제가 반론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새겨듣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실존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국내적으로 대국내적으로 또 대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치가 않고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 제대로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에서 한 것들은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한국 정부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한국 정부의 입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수산물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수산물 먹으면 진짜 안 됩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후쿠시마 수산물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잘 처리가 돼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뭘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고 일본 동경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될 국민 감정. 그리고 어젠가요? 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한 프로그램 나가서 그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아연 실색했어요. 명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각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국제조직, 특히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이 국가 조직, 이 국제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린 그런 발언이죠. 네, 어쨌든 하여튼 뭐 유엔 산하냐 안 하냐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구촌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국제 공인기구로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1957년에 유엔에서 이 전문 독립기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구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끄러워해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강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FDA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 왜 광고 같은 데 봐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네, 등장하죠. 근데 미국 FDA는 보니까 2019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했더라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후쿠시마산을 먹어도 된다. 2019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후에 방류했다가 정말 알프스 같은 게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FDA에서 다시 그럼 그 규제 철폐를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네. 사실은 매번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을 금지시키겠죠. 근데 단순히 뭐 알프스가 고장 났다고 해서 물론 이제 알프스는 고쳐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알프스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수입 금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에 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등등 해서 11명의 의원이 일본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4명의 의원이 가서 큰 소득 없이 왔더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두 번째 방문 때는 인원수도 늘리고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후폭풍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시킨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양평 주민들의 불만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양평 주민들도 민주당이 근거 없는 괴담 수준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제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사 앞에 항의하러까지 갔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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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상 타개하는 고속도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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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군민에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꿈이며 희망이었다. 그런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적 행보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누구를 위한 권한 추진입니까? 우리 양평 군민과 양평 군수인 저는 양평군의 알씨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은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12만 5천 양평 군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자, 민주당 당사를 찾아간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 박성민 비서관께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국토부가 제대로 해명을 못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뭐 늘공과 어공의 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노선 변경이 급박하게 추진된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식으로 인정을 처음에는 하셨어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백지화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바뀌었냐라고 묻고 있는데 처음엔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점 변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취재 언론 보도가 된 것들을 보면 그 양평군에서는 의견 회신을 할 때 원안이 더 좋다라고 보낸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굳이 국토부에서는 한 번 더 의견을 물으면서 특정한 노선, 그러니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노선을 한 번 더 묻게 되면서 양평군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노선 변경을 결정했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안 맞는 거죠. 누가 도대체 왜 이것을 추진을 했느냐.
근데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을 질의한 시점 자체가 양평군수가 바뀐,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네.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던가 타당성 조사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원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군수가 바뀐 이후에 급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그런 점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해명은 저는 아직 국토부가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성민 비서관 말씀은 정권 바뀌고 지금 국토부가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변경안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주장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좀 이제 국민들에게 진실로 이제 바로 잡혀야지 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날, 3월 9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 대통령 취임까지 약 2달 동안에 인수위가 운영이 됐는데, 이 인수위 체제 하에서 당시 양평군에서 아니 서울 양평이 고속도로 만든다면서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하나 없는 게 이게 무슨 고속도로냐, 아주 강력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력한 항의를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당시 국토교통위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그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뒤다 봐야 될 사안이라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간 겁니다. 그 가서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6월 1일자로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군수에서 우리 전신선 우리 국민의힘 군수가 당선이 됐죠. 네. 이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IC를 만들어 달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좋은데 IC 만들어. 이 IC를 만들려니까 기존 노선 가지고는 L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는. 여기에 뭐 전임 군수 땅 그거는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차치하겠습니다. 그 양평 군민들은 지금도 고속도로 필요한 것이고,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IC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대체 노선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 강상면 대체 노선 종점 부분에 이쪽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 아닌 말로 역대 대통령 친인척 일가들 때문에 대통령들이 깜빵 가고 그 자식들이나 그리고 친일척들이 깜빵 가가지고 그 볼상사나운 모습 다 경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 없어서 마누라 처가 땅 그 일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노선을 한번 바꾸면은 엄청난 또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자, 이걸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벌어지니까 지금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로 뒤엎을 사안이 아니죠. 말하자면 기존 안이 있었고 또 새로 변경될 안이 있었으면 양평 군민만이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수도권 또는 강원도 중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판을 뒤집어버려서 백지화시키니까 당연히 양평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래픽을 잠깐 보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그냥 쭉 얘기를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죠. 네. 기존 안이 지금 저렇게 파란색입니다. 수정안은, 변경안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강하 IC, 바로 저 강하 IC입니다. 양평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나들목 IC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거를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만들자면, 변경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 L자라고 표현했는데 파란색 선이 강하 IC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좋으냐, 경제성이 있느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럴 바에는 강하 IC 좋아, 만들자. 그러면 수정안으로 가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낫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리고 기존화로 갔을 때는 강을 2번이나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많이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있고,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전 양평 군수 일가 땅,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이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저 결정적인 문제는요. 저 우회하는 양평 군민이 그 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IC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저쪽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저기까지 그냥 가면 저건 분기점입니다. 맞습니다. 정시현이라고 하는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면 양평 군민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양평에 있는 자기 집까지 갈 때 그냥 계속 양평군 땅을 통과하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있는 양평IC, 남양평IC 이런 게 있어요. 거기로 나와서 다시 양평 자기네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양평 땅에 양평IC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년 전에 바로 민주당의 그 지역위원장하고 민주당의 당시 군수가 민주당 소속 군수가 국토부에 요구했던 거예요. 2년 전에. 네. 그 2년 전이라 하면 2021년 5월이에요. 네. 근데 이거 그 원안이 그 예타를 통과한 거는 4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통과한 한 달 뒤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계속해서 국토부에 요구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양평 군민의 입장에서는 네. 여튼 양평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네. 저는 지금 문제의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신문 저는- 하나 보고 이상민 의원 바로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중앙일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 달 뒤에 민주당에서 변경 주장이 나왔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백지화 선언까지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하 IC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강하 IC 원래 민주당이 먼저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종점 안 받고도 IC 설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 그러나 여당에서는 노선 L자로 급격히 꺾여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뭐 민주당 전체가 뭐 당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지역 차원에서 주장하고 한 걸 겁니다. 당연히 지금 최 국장님 말씀하셨더라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IC가 저쪽에 세워지는 것이 자신들의 편의성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 어느 노선이 합리적이냐는 양평 국민의 이해관계만 따질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진입하고 통행하거나 또는 저 중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거는 국토부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해서 생긴 촉발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백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경위 설명을 차근히 했어야죠. 그리고 변경될 것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팔을 뒤엎어 버려서 백지화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백지화 이유도 그거예요.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니까 아예 안 하겠다. 정권 바뀐 다음에 해라. 이러면은 진짜 그건 야, 입으로 담기는 뭐하지만 국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을 제가 두둔하고 뭐 대변할 입장은 제가 아닙니다.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걸 이번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당원 교육 가서 축사 인사말 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게 여차 잘못하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 특혜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 대체 노선을 만들었고 이런 엄청난 큰 호혜가 두고두고 하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큰 자기 차원에서 결단과 결심을 한번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였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도 비 맞으면서 지금 양평 군수와 양평군 의회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 당사 또 우리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계담 수준의 그 무리한 주장들을 좀 이제 덮으시고 진짜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대체 노선이 정말 이 강화 IC를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28km, 27km가 되는 이 고속도로에 양평 고속도로면서 양평 국민을 위한 IC 하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정동균 민주당 군수가 문제 제기한 그것도 나는 맞아요. 맞으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원희룡 장관을 설득을 해서라도
진정한 양평 국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고속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또 계단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처갓집 특혜 주려고 한 이런 대체 노선 이거 잘못됐다. 이 주장은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땅이 저런 식으로 돼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괴담이 다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합리적인 설명을 설명이 안 되고 백지화를 해버리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죠. 그건 장관의 의지고요. 근데 백지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왜냐면 이거 잘 아시지만 원희룡 장관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투력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일가의 선산 이 문제를 지금 딱 걸었단 말이죠. 이게 합리적인 설명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합리적인 설명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격요법을 원희룡 장관이 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선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땅이 개발을 목적으로 뭔가 투기의 목적으로 쓰이는 땅이 아니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주장도 좀 논거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토지를 상속을 통해서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취득을 한 것은 맞지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뭐 토지 목적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원래 임야 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산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던 토지 자체를 목적을 바꿔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한 정황이 몇 년 동안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의 일가께서 원희룡 장관의 주장대로 이것을 선산으로만 보존하고자 하셨다면 저는 그런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뭐 형질을 바꾸거나 할 때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사실은 지난번 국감에서 다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럼 그 몇 년 전이 언젠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걸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제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선산이기 때문에 그 땅을 보존할 것이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혀 그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과 다르게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 땅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지의 목적 변경이 그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땅이 있으면 사실 경제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장관이 뭐냐면요. 저는 무리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고 수십 생각을 하는 년 전에 것이죠. 상속받은 땅들이에요. 네, 수십 네, 년 네,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토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뚫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과거에 뭐 산 몇 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놓는 거예요. 요즘 주소로. 그리고 용도도 좀 바꿔놓고 그게 개발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모두 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점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건 이렇게 노선 변경된 건 김건희 씨 일가의 땅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의혹 제기했으면 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원희룡 장관 아까 최 국장님 말씀 맞따라 백지화라는 충격요법을 쓰니까 백지화가 맞냐 안 맞냐 그러면 백지화 하니까 양평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추진한 백지화를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성명 낸 게 백지화를 백지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구도가 돼 버리니까 이제 백지화를 하느냐 재추진을 하느냐 이 문제로 바뀌게 한 원희룡 장관의 아주 뭐 탁월한 정치적 트릭은 그러니까 잘 알겠지만 잠깐만요. 그런 국정의 정직한 자세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저희가 짚어봐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의 내용인데요. 신문 잠깐 펼쳐보시죠.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에서도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김건희 특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전 양평 군수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내로남불. 자,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원안 종점, 그러니까 지금 강상면이 아니라 양서면 쪽 원안 종점의 땅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 군수 재직 때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론이라면 이것 또한 지금 원안을 유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것 또한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상민 의원님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임 이제 정동균 그 군수, 저도 이 군수를 알아요.
전에 뭐 다른 행사 때문에 입은 건데 이 양반도 상당히 좀 합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예타 마치고 난 뒤에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이게 양평 군민을 위한 IC 하나 없는 게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이 IC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기존 종점 노선을 유지하면 아까 말한 대로 L자가 돼버려요. 삥 둘러서 그냥 글로 가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양평 국민들은 20-30km를 돌아가지고 다시 양평으로 돌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동균 전 군수 입장에서도 그럼 거기 한 3,000평 좀 더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보고 그 종점 유지하려고 L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했으면 그때 말입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듯이 지금도 김성태 의원님, 네, 감론을박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저희 무리한 이제 이 주제를 주장이었으니까 얘기할 때 지금도 걷어 주십시오. 걷어 주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원희룡 장관 김성태 의원님, 선택해서 이 네. 사업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계속 백지화된 상태로 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또한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이슈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그 양평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그냥 백지화 할래 아니면은 의견 물어봐서 재개할래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최병욱 의원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왜 이걸 백지화라는 충격요법을 썼을까? 야당이 이제 그 대통령 부인 그 선산 이 문제를 딱 한번 잡았으니까 이거는 사실 기승전 김건희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언론에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저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절대적으로 놓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서 이제 특혜냐 아니냐 가지고 아마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만약에 백지화를 안 했다면 아마 1-2년 갈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백지화하고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 충격요법. 저는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냐 아니냐는 걸 정리를 하고서 뭐 재추진을 하든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물론 뭐 그 고속도로를 양평 군민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양평 군민한테 원래 이게 1, 2, 4만이 있어요. 4만까지도 있거든요. 다 놓고서 한번 주민투표를 해보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저는 해법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 민주당이 사과해야만 이걸 재개하겠다, 재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과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절대 사과 안 하니까요. 이런 때 용기 있는 이상민 의원께서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과도한 주장 펼친 거고 사과를 왜 이거는 제가 대담 선동적인 차원이고 이렇게 해서 좀 수습해 주시면 우리도 원희룡 장관을 또 설득 이해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한 것이 좀 전에 잘못된 국정운영인데 최병문 편집장 말씀하셨듯이 이거요 특단의 그런 의지 안 보이면 보나마나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에서 이거 끌고 총선용으로 끌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뻔히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마치 감당하고 무슨 저 후라이팬 뒤집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듬직하고 무거움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 정치적 계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얄팍하게 써먹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볼 때 그 국민이 바라보는 그 장관에 대한 리더십 또 신뢰 이거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이상민은- 누구한테 사과를 하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 원희룡 장관 저 이야기도 그렇게 뭐 판단해보고 국제 IAEA 보고서도 무시해버리는 민주당 입장에서 원희룡 장관 오죽했겠습니까? 왜 양평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 두 분,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두 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이걸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워낙 좀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 원희룡 장관도 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부 여당이 출구를 좀 만들어낼지 또 민주당과 어떻게 협의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조민 씨입니다. 자, 조민 씨가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고 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갑자기? 뭐 이유는 들어서? 본인만이 알겠죠. 뭐 이제야 뭐 진정으로 본인의 과오를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 결국엔 기소유예를 노리고 일종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뭐 내심은 본인만이 알 것이고 지금 보여지는 것은 뭐 소송을 직접적으로 취하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의사면허 반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적으로 뭐 뒤따르는 본인의 결심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그동안 뭐 사실은 조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시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많이 갈라져 있었고 많이 갈등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이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하시는 것도 저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진중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의아해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박성민 비서관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솔직한 마음이야 조민 씨만 알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과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본인이 고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랬던 조민 씨였습니다. 우리 기억은 이런 기억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 그리고 소송도 취하하겠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 말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검찰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러면 기소유예를 노리고 지금 저렇게 그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궁극적인 거야 정말 모르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원래 이 조민 모습으로 돌아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원래 이 조민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와의 공범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본인이 지금 자꾸 어찌 보면 그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다른 게 없이 고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초심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되면 기왕이면 지금까지는 사실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나 이런 거에 본인은 직접 관여를 했든 어떻게 됐든 본인이 행사했던 거는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도 내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위조 부분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반성을 하려면 네. 그냥 뭐 과거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자기가 행사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까지 인정을 하면 아마 그 진정성을 일반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활발하게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까 그런 것들을 약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8월 달이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 전에 일단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방침이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직후에 어떤 사과라든지 사죄라든지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이런 행동과 어떤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순수하게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인물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지난 주말 또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 중에 대선 자금의 세탁을 위해서 자신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투자했다. 그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난 코스프레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난 코스프레 어땠는지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요. 그냥 다 이 한국 사람 다 보면은 아닙니다.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건 국회에서 5만 원, 거고요. 3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요즘 잡아주면 이렇게.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김남국. 네.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많이 많아요. 한번 주십시오, 이게. 한불 주십시오. 자, 가난 코스프레 하지 않았다는 김남국 의원인데 영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민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니 이것도 노코멘트 하시니. 자, 최병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37,000원짜리 운동화에 구멍까지 뚫린 거 신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가난 코스프레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뭘 가난 코스프레라고 정의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자꾸 진심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다른 거 다 빼고서라도 그 위믹스라는 본인이 그 보유했던 가장 큰 부분이에요. 네. 그 가상화폐를 최초에 본인이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대선 자금 세탁 이것만 허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거래 내역들이고 그 거래 내역 중에 가장 큰 부분인 위믹스를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 안 하고 지금 자꾸 뭐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상황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난 코스프레 부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대국민 기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선 억울함만 호소하는 건 무죄 호소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치에 미련이 남아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침묵하는 민주당도 김 의원 대국민 기만극의 공범입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저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김남국 의원의 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당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건 명백하게 본인의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위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윤리자문위에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징계를 하는지 어떤 항목으로 징계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이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뭐 월권이다라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시면서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저는 명백하게 본인이 제대로 된 자료를 통해서 투명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감정적으로 되치게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글을 쓰시는 것은 뭐 본인의 자유입니다. 무소속 의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뭐 이제는 더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고 성실하게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이 좀 퇴색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이 정말 저는 일목요연하게 잘 입장이 정리된 걸로 봐요.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작년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때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이분이 맡아요. 그러고 그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상화폐 자산 이 펀드를 만들어요. 그 펀드를 만든 가상자산 이 화폐 펀드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그걸 만드니까 벌써 시장 자체가 코인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이건. 그는 2030들이 그때 이제 코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 2030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이 코인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 펀드를 출시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엄청난 대선 자금 모집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무슨 불법 자금 뭐 이 투자네 미공개 정보 투자네 그리고 대선 자금 세탁이나 하는 것들 모두가 터무니없는 한마디로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또 뭐 어떤 권력이나 욕심 뭐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한 번도 자기 거래 내역을 본인이 자진해서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한 10개 정도의 그런 코인 투자 행태가 김남국 투자 행태가 어떤 피해를 가져갔는지 이런 게 수사 결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지 말고 본인이 거래 내역을 지금이라도 검찰에게 자세하게 통보해버리면 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김남국 의원이 어떤 행동들을 앞으로 보여줄지 두 눈 부릅뜨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입니다. 자, 세계적인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이 구단에 와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 선수여서 일단 매우 저한테는 영광이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너무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 더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리 생제르맹을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적료로 다시 한번 저희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2,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1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최병민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정도면? 글쎄 역대 최고 한국인 선수로서 그 기록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죠. 426억인데 사실 이거는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압도적인 아마 손흥민 선수의 그 이적료로 보이고 이강인 선수는 그에 비해서는 좀 그 아직까지 아마 이 실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지 이제 314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글쎄 뭐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서 어떻게 본인 실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 몸값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올해 22살이니까 뭐 손흥민 선수 이제 30대니까요. 뭐 엄청난 다시 또 한번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강인 선수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강인 선수지만 지금 저기 세 명이 보이시죠? 억소리 나는 몸값의 선수 김민재 선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8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김민재 선수인데 아직 바이에른 뮌헨과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소식만 전해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처럼 계약했다는 내용은
일단은 없습니다.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김민재 선수는 수비 선수예요. 수비 선수로서 이번에 지금 이탈리 나폴리에 있는데 이탈리 나폴리에서 우승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유럽 현지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뭐 거의 그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갈아치우는 뛰어넘는 그런 그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구두 계약은 다 끝났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행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고 공식 구단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고 하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동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